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관리단이 다른 여타 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우리 건물에는 관리단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리업체는 그냥 회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 근거가 있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부가 징수하고 관리인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그 계약에 근거해서만 결국 건물관리 권한은 오로지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앞선 1편과 2편에서는 관리업체 변경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3편에서는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주체들, 개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단입니다. 집합건물법 23조 제1항은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바로 설립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전체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이 다른 여타 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집합건물이 생기면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당연히 무조건 법률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여타의 단체는 구성원들의 단체 결성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관리단만은 그러한 결성 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률이 당연히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물에는 관리단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이라는 법률적 인격, 단체는 존재하고 다만 관리단이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 대표기구, 즉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수는 있는 것이죠. 건물 관리 권한에 대해서 관리단, 분양자, 관리업체, 관리인, 관리소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리단은 우리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즉 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관리단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선출되는 등 관리단이 그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 임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분양자, 즉 시행사가 임시적으로 관리단을 대신해서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게 그런 임시적인 관리 권한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입니다. 시행사의 이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관리 권한은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관리인이 선출되면 시행사의 관리 권한은 종료합니다. 건물관리 위탁회사, 소위 관리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회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 근거가 있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일반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관리단이라는 단체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나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물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 통제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건물관리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관리업체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관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개별계약, 즉 건물관리 위탁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결국 관리업체는 건물관리 권한을 보유한 관리단 또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그냥 외부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위 관리단 대표,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관리단이 무언가 한다고 한다면 결국 관리인이라는 현실에 실제하는 주체를 통해 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이런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25조 제1항에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용 부분을 보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와 변경 행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행위를 하진 못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를 보시면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호가 말하는 것은 건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비나 수선비나 이런 것들을 부가 징수하고 운영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규정인데요. 관리인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를 보시면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3호의 2는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규약에 정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관리사무실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중간관리자입니다. 관리소장은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둔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관리소장은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체결한 그 위탁관리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만 건물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건물관리 권한은 오로지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관리업체와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법적 주체는 아니고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서 해당 집합건물과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주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채용해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